자, 그럼 서울 경기에서 지금 토지 어느 지역 좀 관심 가져도 되는지. 좋고요. 토지 투자 시 대출은 좀 어떻게 돼요? 대출 관련 팁이 있다면 어떻게? 경매는 거의 낙찰가의 80% 정도 낙찰을 대출해 주거든요. 네. 화면에 보시는 이 물건이 9억에 낙찰 받았는데 네. 7억 2천, 이거는 처음에는 1인당 8천씩 들어갔으니까 한 85% 대출 받았던 사람입니다. 야, 이거 갑자기 생각나네. 이 거지들 낙찰 받을 때. 거지들이요? 에이, 그때 돈 없었지. 이거 할 때, 그래가지고, 이거 할 때, 이거 잔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3명이 살 걸 그랬다 했었고 이랬거든요. 네. 지금은. 부자 되셨네. 예, 안 팔아도 마음이 얼마나 여유 있어요. 월세 300 들어오면. 9억 주고 상가를 사도 월세 300 안 들어옵니다. 근데 9억 300 월세 받아서 네네. 이자 내고. 근데 그건 있어요. 공장을 임대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 맞추기까지 시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예, 이건 자동차 관련 시설이니까 이걸 찾는 사람한테 딱인 건데 허가가 잘 안 나거든요, 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좋은 물건인데 그런 사람들 전문 용어로 뭐라 하죠, 그거를? 아다리. 아다리가 맞죠? 예, 아다리 맞기가 좀 시간 오래 걸리는데 여기 이제 제외각 고속도로 RC 개통하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 투자는 보통 뭐 대출이 한 80% 정도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경매는 그 정도 나오고 일반 매매는 감정평가 금액과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 한 40%에서 60% 사이. 그럼 대부분 토지 투자는 경매 위주로 하시겠네요. 아니면 제가 강의를 경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때 얼마였다 이런 게 남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토지 등기부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하는 거고 경매로 하면 분명히 유리한 점은 있죠. 근데 경매로만 하면은 이제 우량 지역을 놓칠 수 있게 되니까. 그렇죠. 좋은 물건은 잘 나오지 않을 수 예. 자꾸 그 지역 사람들이 안 망해주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뉴스 읽을 때 시행자를 염두에 둬라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봐봐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파주 페라리 월드 속도연다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 보면은 읽어보면은 경기도 파주시는 뭐 놓겠다 이런 말만 있었단 말이에요. 행정안전부는 누구냐? 지자체의 윗기관이잖아요. 근데 사업 시행자는 페라리 월드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네들이 없으니까 이거 사업이 될 거냐? 아직까지는 모른다. 사지 마라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해볼게요. 제가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이런 거 해볼게요. 협성건설. 보면은 여기 2019년 6월입니다. 2019년 6월에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 사업 시행자로 협성건설이 최종 선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김포 한강 시내폴리스를 언제부터 추진했냐? 2008년. 네. 2008년부터 추진했던 그 개발 사업인데 이게 2019년 6월에 선정됐잖아요. 유튜브 가서 뭐 한 개 검색해 볼게요. 되게 좋은 유튜브가 하나 있더라고. 김포 농지 투자 타이밍이라고 치면 제게 뜨네요. 예. 접니다. 예. 유튜브 영상 올린 지 한 몇 달 돼가지고 아무튼 예, 구독자가 없어요. 예. 자, 2019년 6월 달에 여기가 한강 시내폴리스 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선정됐고 협성건설이 아니라 이제 협성건설 더하기 이제 뒤에 은행, 금융기관까지 다 있죠. 그래서 선정됐잖아요. 이제 사업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포 한강 여기가 이 지역이 보면은 개발 가능지들이 농지 엄청 많거든요. 여기가 개발 가능지가 엄청 많은데 현실적으로 맨 먼저 지정한 한강 시내폴리스는 사업을 해야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2019년도 6월 달에 얘네들이 사업 시행자 선정되길래 이제 김포 농지 투자할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참고로 이거 찍을 때 농지 투자 타이밍 이거 찍을 때 제 땅이 여기 있었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있냐? 지금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여기는 있는데 있다 하고 없는데 없다 합니다. 예. 근데 가급적이면 제 땅은 없고 저로 인해서 산 수강생은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하고 제가 있는 건 안 하려고요. 괜히 뭐 또 시청자 여러분이 안 사줘도 땅값 올라갈 건데 뭘. 아무튼 여기에 광활하게 넓은 어떤 농지들이 있는데 여기 이만큼을 개발하겠다고 하니 이제 요 주변의 농지 가격도 올라갈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들이 이제 줄지어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게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했고요.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 추진하고 동의서 긋고 있고 조합 방식으로 여기도 하고 있고 저기도 하고 있고 여기도 도시개발 사업 하고 있고 막 그 전부 다 저 이후에 됐습니다. 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업 시행자가 나온 뒤에 그 주변 땅을 산다든지
특히 이제 주택 경기가 나쁠 때는 네. 주택 개발 사업 같은 거에 대한 사업 시행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을 좀 갖고 기다리다가 네. 사업 시행자가 나오고 이제 진척이 되면 걔 때문에 올라갈 주변에 땅진 토지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이제 선별적으로 사면 되죠. 시행자가 나와야 되고, 아까 전에 또 말씀해 주셨던 거는 개발 호재가 이제 발표된 시점에 투자 시기를 찾으면 실패하고, 개발 호재가 실현되는 시점에 예, 맞습니다. 투자 시기를 찾아야 그 두 개를 다 접목시켜 보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토지를 지금 말하는 이걸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공부했던 회원님들하고 스터디하면서 이제 그때 깨친 거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별로 없으니까 한 건 사면 투자 끝나버리니까 여러 안을 놓고 있다가 뭐 사지 이러다가 아 그래 사업 시행자가 나온 걸 사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사업 시행자 나온 거 사다 보니까 이게 땅값은 종전보다 조금 올랐는데도 사업 시행자가 나왔으니까 더 올라갈 거야. 하니까 역시 더 올라가죠.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투자가 이제 길어질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땅의 연봉은 용도 지역이 결정한다. 예. 자, 용도 지역, 뭐 말은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또 토지 투자 처음이시면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걸까요? 토지 용계황에서 보면 아까 보니까 여기 자연 녹지 지역 해놨잖아요. 네. 요거. 그래서 토지는 이제 요 용도 지역이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땅은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재가 있고 이 호재가 호재대로 3년이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용도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죠. 회원님들이 공부가 거꾸로 가는 게 이게 그 지역에 뭐 지목이 전이다 답이다 아니요. 지목이 전이다 답이다는 현재의 이용 목적이 뭐다 이런 뜻이고요. 예, 용도 지역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농지 낙찰 받았다고 꾸사리를 한번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한번 볼까요? 화성시 우정읍 조합리에 요거 그때 제가 낙찰 받았던 토지거든요. 종률 예. 분이시네요. 예, 물건은 이제 뭐 나중엔 치하가 됐는데 제가 치하시킨 게 아니고 저는 치하 동의를 해준 거고. 예, 뭐 근데 요게 보면은 지목이 답이고 국어거든요. 토지용계획에서 보면은 국어 답돼 있잖아요. 그죠? 전은 이제 밭이고 답은 논이에요, 논. 그 물농사. 그다음 국어는 뭐냐면 그 농사 짓는데 또랑이에요, 또랑. 물길. 그러니까 이거 낙찰 받았을 때 같이 공부하는 회원님이 종률이 쟤는 젊은 애가 어쩌려고 국어를 낙찰 받았냐 이러더라고. 국어를 낙찰 받으니까 내가 아이고 이분하고 토지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국어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는 지목 국어잖아요. 국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용도지역에서 결정한다니까요. 그럼 쌤 지목은 뭡니까? 토지의 목적 아닙니까? 현재의 이용 목적이요. 현재의 이용 목적은 국어입니다. 지금 그럼 이거 건축물 뭐 지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용도 지역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을 제가 이제 낙찰 받았죠. 근데 이거 그때 낙찰 받았던 것도 뭐 대단히 뭐 어렵게 계산한 게 아니고 저 땅은 엄청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전 소유자가 너무 딱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이고 내가 뭐 이런 돈까지 벌어서 뭐하냐 하면서 내가 그 취하 동의를 해주고 나서 이제 제가 엄청 후회를 예. 취하 동의란 거는 강제 경매했는데 저 사람이 A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A 돈 갚을 때 A 만원한테 준 거야. 남편한테 준 거야. 알고 보니까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A가 돈 내놔라는 거야. 그걸 같이 살아. 그 소송했는데 준 거예요. 부부 아니라고. 그 일상대의가 성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A랑 A 엄마가 이제 소송을 넣었죠. 그 의사 빚 2번 갚았다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내가 돈도 좋지만 이런 사람까지 피 빨아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취하 동의해 준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낙찰 받았던 시점이 2012년인가 그래요. 12년 초니까 스카이비로 2012년 걸 좀 보자면 그때 당시에 여기 공사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제2외곽 고속도로 IC 조합 IC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용도지역 넣어볼까요? 요 베이지색이 계획관리 지역인데 계획관리가 엄청 많죠. 네. 여기도 옛날 계획관리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데도. 네. 그러니까 공장하기가 산업단지 여기가 IC가 개통하면 공장들 많이 생길 것이다. 볼까요? 지금 보니까 공장 많이 늘었죠. 그죠? 한 2015년하고 비교해도 많이 늘었고 2012랑 11과 비교해서는
공장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이런 데 없었거든요. 네네. 그럼 이 공장 근로자들이 어디 가서 살 거냐. 용도 지역의 주상공에다가 더하기 아파트도 좀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이런 데서 살아야죠. 그죠? 네네. 초중고 다 있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주거 지역에 대한 다시요. 빌라 짓기 좋은 땅에 대한 땅값이 올라가겠다. 빌라 짓는 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다라고 보고 이제 낙찰을 받았죠.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 게 원래는 요 밑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기로 했었어요. 네. 이제 여기 산업단지 추가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RC 개통하고 막 착공하고 이랬을 때. 근데 주택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LH가 이 사업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땅이 또 오르지.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2010 보면 집이 별로 없었죠. 네네. 그죠? 집이 별로 없었는데 많이 생겼죠. 이때 없다가 2015년이다 좀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죠? 그 이제 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땅값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제 낙찰 받은 땅이 이 땅인데 낙찰 받았을 때는 당연히 2013년 것만 볼게요. 하더라도 없죠. 네. 집이 많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사야 되는 거니까 이때 뭐를 보고 그 해당 용도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를 보고 사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제가 2015년쯤에 팔았을 거니까 팔았으면 이 업자 돌았잖아요. 그러면 이 업자가 분양 다 했으니까 제 땅도 비싼 가면 안 사겠어요? 그죠? 예. 그런 계산으로 산 겁니다. 네. 예. 자, 그럼 서울 경기에서 지금 토지 어느 지역 좀 관심 가져도 되는지. 안성 좋고요. 네, 안성. 예, 안성 왜 좋아요? 안성은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IC가 개통을 하죠. 네. 그래서 몇 개씩 개통하는 동네고 안성. 그리고 안성은 이제 경부고속도로로 서울 오기가 되게 답답했는데 네. 길이 많이 막혔는데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나고 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뭐 평택도 좋고 용인도 좋은데 용인은 원산면 주변을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죠? 네. 그래도 뭐 그 주변에 더 퍼져서 땅값은 계속 더 올라갈 만한 데가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게 뭐 특별히 뭐 가만히 있어 보자. 위로 올라가면은 파주, 예. 파주도 아까 뭐 희망 프로젝트나 제2외곽 고속도로 IC 주변, 특히 파주 희망 프로젝트 주변 많이 올랐는데요. 제2외곽 고속도로 주변에도 땅들이 살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이고. 제2외곽도로 어느 쪽인지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제2외곽이요. 네. 지금 이제 여기 제2외곽 고속도로 IC인데 파주 보면 파주가 아까 파주 희망 프로젝트 있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이쪽에 법원리도 IC가 생긴 게 있고요. 그 전에 이쪽에도 김포에서 넘어오자마자 이런 두 군데가 더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이제 요런데 김포는 이쪽에 이제 통진업 동편으로 IC가 하나 생겼고 그다음 하나 더 생기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데 IC가 생기고 나서 그 주변의 공장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주의해야 될 게 완전 C급, D급 이런 지역인데 이렇게 구린데도 IC를 만나면 올라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질 걸 이만큼까지 좋아지진 않지만 이 정도밖에 안 좋아지면 지금 금액이 이 정도면 사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데도 여기 거의 북한이거든요. 네. 여기 북한 땅이에요. 여기 북한 땅. 거의 서울보다 북한이 훨씬 가까운 동네입니다. 이런데. 이런데 땅을 어떻게 사냐 하는데 이런 동네에 IC가 생기니까 이제 수도권은 연결하기 좋아졌죠. 이런 데 IC들 주변도 있고 양주 쪽에도 IC가 생깁니다. 네. 뭐 그런 데 쪽도 뭐 비교적 적은 금액에 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그쪽 토지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중요하지만 군부대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네. 그런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은 생기지만 어떤 그 행위자는 완화시켜준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낮죠. 인구 증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안 잡히고 약간 벗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남양 그 지도 보고 쓰면 살만한 땅이 엄청 많아요. 이 보고 쓰면 뭐 남양주는 어때요? 남양주는 신도시가 몇 개나 들어와요. 그다음에 도로가 수동면 동쪽에 이러고 해야 되나? 오나무에 4호선 개통했잖아요. 오나무에서 수동면 쪽으로 그 도로가 개통할 게 공사한 게 있거든요. 네. 그 주변에 보면 이제 생산 녹지에다가 일반 주거지로 올려준 거였어요. 그런데 주변으로 도시개발 사업 같은 거 많이 일어날 거고 신도시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수용지에 들어가지 않은 창고 공장 같은 것들 가격도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고요. 구리가 참 구리 하니까 죄송합니다. 구리는 이제 그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옛날에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라는 산업단지형 신도시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네. 그게 사업 시행자가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시행자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데도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천은 소액 투자로 하기 좋은 데가 많겠다. 이천을 아까 언급을 했으니까. 네. 있고. 이런 데 광주도 가보면 곤지암이나 이런 데 많이 올랐거든요, 땅값이. 네. 그게 왜 올랐냐? IC 개통하고 나서 다 올랐어요. 그래서 좀 개통하기 한 2년 전쯤에 사고 싶지 않을 때 사보면 좋고. 그 다음에 좀 안쪽으로 들어온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뭐 중공업 지역이 엄청 좋죠. 네. 중공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 중에서 지식산업센터 허가 나는 동네들 이런 데들 예를 들어서 뭐 군포다. 군포의 오비맥주, 오비유린가? 오비맥주인가 오비유린가 모르겠어요. 두산유린가? 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그 옛날 공장터인데 거기 SK가 시행자가 돼서 첨단 산업단지 뭐 들어온다 돼 있는데 그거 지식산업센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어떤 공장 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를 크게 지어버리면 정주 인구가 한 30배 늘어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뭐 수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공업 지역들이 수원의 망포동 이런데 공업 지역들이 평당 한 600, 700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3, 4년 전에. 지금 2,000이에요. 왜 2,000하냐? 지식산업센터 업자들 들어와서 땅을 사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그래서 지산이 잘 되는 동네는 그런 땅들도 괜찮죠. 네,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토지 투자 관련된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좀 주의사항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아까 네. 김 선생님도 그러셨지만, 남들이 모를 때 사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라니까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다 거기에, 자기들도 거기에 쏘가서, 남들 모를 때 사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럴 때 사면 좀 큰일 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뭐, 강사로서 이런 말을 하면 참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토지 강사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기꾼이 많습니다. 아, 사기꾼. 예. 왜냐하면 수강생들이 토지 투자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강사가 하는 저런 무용담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도 제 뭐 투자 사례 듣고 나면은 야, 내 김종준이 찾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뭐야? 네. 오면 사기 당합니다. 오지 마세요. 강사들이 그걸 알아요. 네네. 그걸 그래서 교묘하게 자기 투자 성공 사례도 굉장히 많이 부풀립니다. 많이 부풀리고 나빴던 거 다 빼고. 잘 된 거만 보여주겠죠. 예. 근데 잘 된 것도 뭐 그간에 어려웠던 거 다 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강사들은 기본적으로 수강생한테 수강생 실력이 늘길 바라지를 않아요. 그냥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강의를 한 다음에 투자는 나를 통해서 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잘못된 컨설팅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토지 투자 강사들이 그렇게 현장을 많이 다니지 않고 투자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김종준을 믿어라. 저도 믿지 마시고 그 거꾸로 말하면 아까 물건 사례 보면 2012년에 뭐 아까 화성시 우정업 조합니까 있잖아요. 그거 저 직장 다닐 때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냥 저도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고 한 1년쯤 해보니까 깨쳐가지고 아 이런 호재를 만나면 이런 땅 올라가 있구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 한 1년만 바짝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여기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뼈대 삼으셔가지고 그렇게 꼭 해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대표님에게 한 그럼 1억 원 정도 있다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사례도 보여주시고 지역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에 좀 사시겠어요? 1억이면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개발 구역이 지정된 데는 못 살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그러면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면 펜스를 치고 나면 그 옆에 다음에 또 개발할 것 같은 느낌 드는 땅들을 그런 걸 사면 좋죠. 그거 경매를 사면 좋아요. 한번 그것도 사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아, 좋습니다. 사례를 너무 많이 하나? 자, 이거 보면은 4억 3천에 감정한 토지를 3억 3,6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요게 대출 끼고 사가지고요. 실투자금이 6천만 원 들었거든요.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 3명이서 공투했습니다. 1인당 2천만 원씩 들였어요. 1인당 2천만 원씩. 이거 왜 샀냐? 요 땅인데 이거 왜 샀냐? 아미 1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옆에 있죠. 그래서 이거 한 거 보고 샀어요. 제가 아미 1지구를 네이버에서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시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들 다 보라고 해놨다고. 이천 아미 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도 돼 있잖아요. 여기 했는데 여기 언제냐? 2019년 3월이에요. 2019년 3월에 아미 1지구를 지정을 했거든요.
예. 그게 암1지구 어디냐?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요렇게. 그렇죠. 여기 요만큼. 네. 이렇게. 2000 도자기처럼 도자기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낙찰받은 시점이 언제냐? 아까 3월이었잖아요. 이거 5월에 낙찰받았어요. 5월이네요. 예. 그럼 뭐냐? 요 안에 들어간 땅은 1지구 지정했으면 땅 사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진척이 되면 그러면 부발력이라는 강력한 호재도 이제 부발력 많이 등장하네. 예. 3년 지나면 얼마나 된다. 얘가 펜스 친다. 그럼 다음 우리 차례는 땅값 올라간다.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구역 옆에 붙어가지고 다음에 여기 개발할 때 요 땅 살려고 하겠구나. 이 땅은 지금 도시개발업자들 쪽에서 이제 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낙찰받은 금액이 평당 120이 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120이 안 됩니다. 한 120 정도인 것 같은데 요런 데 땅들 거래되는 게 맹지도 180, 200 이러거든요. 이 맹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쨌든 뭐 도로가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땅을 뭐 6천만 원 놓고 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평당 200만 원이다 잡으면 5억 6천 정도 하잖아요. 네. 좀 깎아준다. 5억 한 3천 정도 판다. 라고 보면은 이거 뭐 6천 넣고 그죠? 뭐 보유기간 동안에 이자는 나갔겠습니다만은 수익은 나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 소액으로 5천만 원 1억 정도로 투자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경매, 그 다음에 개발 그 구역 지정된 그 옆에 땅.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 내 차례. 다음 내 차례. 1번 먼저 지정한 개가 스타트해서 펜스 치면 그 다음 내 차례. 다음 내 차례 근데 안 올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거를 온다 안 온다를 어떻게 좀 판단? 민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차례 꼭 옵니다. 민간에서는 요 지정 전까지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네. 여기는 약간 다른 비하인드가 있는데 여기 이 사업 시행자 다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더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원래 바라는 건 니들끼리만 요만큼 조금씩 해라. 암일주고 해라. 네. 이거 사고 참 약 파는 광고처럼 약 파는 것처럼 보일까 좀 조심 말 안 할랬네. 사고 네. 예, 암이 일지구 지정하고 한 요 낙찰 받고 6개월도 안 됐을 때 이쪽 사업 시행자가 매입하겠다고 우편을 보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일지구가 펜서 치고 먼저 개발하길 바라는데 개발되는 거 좀 보여주고. 예, 근데 얘네들은 크게 하려고 오히려 매입 작업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빠르게 그런 반응이 올 줄 몰랐는데 그래 된 거죠. 뭐 어쨌든 여기가 먼저 지정한 것이 그게 이제 가장 큰 고지인 거죠. 그걸 보고 산 거죠. 예, 이렇게. 최근에 이제 돈이 좀 많으신 그 부자분들은 네. 부동산에서 이제 아파트는 사실 거의 대부분 안 사시잖아요. 네. 다주택자 뭐 규제가 워낙 많으니까. 네. 뭐 부동산 그럼 다른 쪽에서는 뭐 토지나 상가나 뭐 꼬마미떼나 이런 걸 좀 사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은 또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또 여러 가지 악재들 요건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 가만히 안 사고 그냥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글쎄요, 저는 학원을 하는 입장이니까 네. 늘 사는 것 같아요. 늘 뭐 이거 팔고 이거 사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네. 다른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현금이 생기니까 사느냐 뭐 그런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예, 역시 삽니다. 예, 예, 돈이 많으신 분들 보니까 예, 뭘 사나요 주로? 뭐 토지 특히 이제 시가지 쪽의 토지도 많이 사시고요. 아까 말한 중공업지역, 네. 중공업지역이나 중공업지역 옆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 뭐 이런 것들 지역은 지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고 또 그냥 토지도 사고 뭐 공장도 사고 네. 위에 썩은 건물 있는 것도 사고 네. 예. 주로 뭐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제 수강생이니까 제가 제안하는 거 위주로 사는 분들이 좀 많기도 하죠. 제 수업 내용을 듣고 뭐 물건을 고르거나 지역 다녀오셔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때요? 어유 좋네요 사세요 하는 것든지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땅이라는 게 네.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자원인 거잖아요.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땅값은 계속 높아질 수, 뭐 진짜 극소의 일부 지역 빼고는 다 계속 높아질 텐데 네. 이 하락기를 맞이했을 때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떨어져도 땅값은 제가 듣기로는 좀 덜 떨어진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죠. 아파트 오를 때 땅이 덜 오르고요. 아파트 올 때 덜 올라요? 예, 아파트가 지금처럼 아파트 이렇게 올라갈 때 땅값이 그렇게 올라갔냐? 땅마다 다르지만 뭐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못 올랐죠. 예, 근데 또 호재에 타고 바람 타기 시작한 땅들은 그렇게 오르긴 했는데 그런 땅들은 또 주택 경기 떨어진다고 땅값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29살 때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 돈 가지고 목돈이 생겨서 투자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005년, 6년 넘어가다가 투자 쉬웠죠. 되게 재밌었죠. 근데 2007년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뒷수요가 계속 생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때는 아파트를 해야지, 주택을 해야지, 재건축을 해야지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서울의 어떤 공급은 많이 눌러놨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지방은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셨고, 뭐 양주 옥정이라든지 파주 운정 3지구, 물론 이제 임기 말쯤에 그 어디야 판교 같은 것들은 잘 하셨죠. 뭐 그런 것들 집값 많이 잡는 돈 많이 되셨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사고 싶은 집들은 못 사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매수자 측면 있잖아요. 공급자 측면을 묶어놓고, 매수자들은 그때 없던 모기지론 같은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정책이 계속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어차피 유통회사에서 부동산 정보개발, 상권 분석했으니까 상가 투자는 쉬웠고, 경매를 공부하겠다. 그리고 토지를 하겠다. 그래서 토지 공부를 제가 2004년인가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2008년, 7년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 경기가 참 희한하게 되게 안 좋았어요. 네네. 그때 저는 지방, 부산, 경남 쪽에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을 많이 했었고, 수도권 쪽에서 토지를 많이 했었고, 토지를 하다 보니까 부산, 경남에 주택이 괜찮다라는 것도 그때 보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부산시에서 강서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옛날에. 네. 강서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그 주변에 그만한 호재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택지지구를 지정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강서 신도시를 해제를 하네? 그럼 그 주변에 뭐 산업단지, 도로, 철도 다 하는데 택지지구만 싹 지어주잖아요. 그럼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강서구가 아니고 강서구에 붙어 있는 사상구에 집을 샀어요. 2010년도에. 그것도, 그 와중에 또 그것도 경매로. 샀습니다. 그 해에 사상구 집값 상승률이 전국 1등 했어요. 전국 1등. 내가 서울에 있는 제가 부산 사투리도 거의 안 쓰는 내가 어떻게 사상구를 샀느냐. 토지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예, 토지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서울 표준말 같진 않으신데. 예. 고향이 어디시죠? 예, 부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전 대구 바로 근처죠. 사투리가 아무리 고쳐려고 해도 남자들은 특히 대구, 부산 사람들은 다 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포기했습니다. 방금 멘트에서 들어요. 저는 뭐. 예. 자, 그 노래 뭐 좋아합니까? 갑자기요? 예. 저는 노래방 가도 킬리만자로 표범이라는 노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노래 그 나레이션도 뭐 한 소절 불러주실래요? 한 10초? 10초 해도 돼요? 네, 해보세요. 그 MR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 MR 들어가면 저작권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사는 보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소리를 끄고 가사만 띄우고. 아니,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네.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 킬리만자로 표면 그 나레이션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처럼 왔다가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레이션 그 노래의 맛을 살리는 거는 킬리만자로 표범 나레이션 딱 5초만 해주세요. 예.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다음 질문 표범만. 자, 대표님 20대로 돌아간다면 투자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20대면요 돈을 좀 아끼세요. 이게 돈을 아끼기 어려운 시기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뭐 29살 때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어마어마하게 구린 집에 살고 있었어요. 네 가구가 화장실 하나 같이 쓰고 있는 지하방 살았는데 똥 싸면 물 부어야 되고 그런데 살았거든요. 우선 직장 가까이 사시고 그래서 회사 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고 회사 생활 외에도 반드시 돈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퇴근하고 숭실대 도서관이라든지 근데 책 사기 돈이 아까워가지고 영풍문고로 퇴근을 했었죠. 그 영풍문고에서 그때 당시에 뭐 그 한국의 부자들 1, 2 같은 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책 자기개발 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봤죠. 자기개발을 어차피 2번 안 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많이 하고 공부할 때는 숭실 도서관도 갔었고 대신에 이제 그런 식으로 회사가 가까이 있어야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돈을 모아라 이러면 이제 사실 돈 모아라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젊은 친구들한테 돈 모아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니는 모아봤냐고. 나 그 말 한번 물어보고 싶다니까. 니는 모아봤냐고. 돈 모으는 게요. 가난한 사람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집을 안 넓히고 좋은 차 안 사고 좋은 옷 안 사는 게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거. 아, 힘들죠. 요즘 특히 요즘 예, 같은 시대. 해봤냐고. 근데 뭐 그걸 꿋꿋이 참아내고 이겨내야 한다. 에이씨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안 놀고 공부하면 서울대 간다 이 말하고 똑같이 맞잖아요. 그건 뭐 의지가 그래 안 된다니까. 그런데 돈 공부를 하면 그게 돼요. 돈 공부를 하면 내가 사람은 누구든지 갖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는데 내가 옷이 사고 싶냐, 차가 사고 싶냐. 근데 돈 공부를 하면 집이 사고 싶어요. 그렇죠. 땅이 사고 싶어요. 그게 사고 싶어지면 나머지 견딜 수 있죠.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백화점을 가야 옷이 사고 싶지. 그럼 이제 그다음 문제가 선생님 저는 여친이 있는데 여친이 이렇게 구린 집에 살면 안 좋아합니다. 아니야. 여자는 가난한 남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비전 없는 남자를 싫어해요. 가난한 데 살지만 우리 오빠는 이런 공부하고 이런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런 비전이 있어. 그럼 내 젊을 때 여자 관계 죄송합니다. 많았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하방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런 게 당당하고. 근데 간혹 우리 오빠는 왜 이렇게 구린 집에 살아? 아마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돈을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여자 헤어져야지. 그런 여자 살면 평생 거짓골 못 매라니까. 여러분 이거는 남녀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입장도. 진짜로. 그러면 30, 40대 위한 조언이 있다면 30, 40대를 위한 또 조언. 20대 때는 돈을 좀 모으고 돈 공부도 좀 함께 하라고. 30, 40대 때는 돈이 좀 어느 정도 모이기도 했을 거예요. 특히 30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부자 욕하지 마세요. 부자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고요. 미디어에서 뭐 기업하는 사람이 뭐로 탈세를 했다 뭐 했다. 그거는 부자는 부자대로 나쁜 사람 비율이 어느 정도 있고요. 가난하면 가난한 사람대로 나쁜 사람 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저는 아주 가난한 동네 출신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난한 동네 출신들이 나쁜 사람 비율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잡범 같은 거. 부자들은 갑질이 많지. 갑질이 많죠. 그러니까 비호감이나 나쁜 사람들은 일정 비율이 항상 다 있는데 부자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 되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자수성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어 같은 데 이런 데서는 부자는 뭐 돈만 쫓는 어떤 불행한 사람. 그렇죠. 인색하고 뭔가 이기적이고.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 식으로 그려야 드라마나 뭐나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부자들 인터뷰해 보지만 자수성가한 부자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부자분들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좀 억울하다면서. 자기는 열심히 살아서 어쨌든 내가 뭐 원한 건 아니었지만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욕을 우리 얼마나 많이 내냐고. 아니 저는 해당 안 되고요, 여러분. 많이 내시나? 저는 많이 냅니다. 저는 제 또래 뭐 직장인들 연봉의 여러 배는 냅니다. 아무튼 많이 냅니다. 저는 꽤 많이 냅니다. 아무튼 그래서 부자를 욕하면서 30대를 부자를 욕하고 보냈는데 40대에 부자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자에 대한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주 나오는 돈 공부하는 데나 이런 데서 그 부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저도 지하방 살이할 때 그때 사당동 지하방이 전세가 2천만 원인데 제 전세 보증금 2천이 없었거든요. 부모님 사는 집은 부산의 빌라가 2,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3년 지나니까 2,500짜리 빌라가 2,900 했었거든. 2,950만 원에 팔고 나왔는데 그때 방배동의 집은 평당 1,000만 원 했던 게 평당 2,000원 올랐어요. 세상이 뒤집어졌네. 잘못됐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고 부자에 대한 적대감도 꽤 많았는데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집주인이 사당동 살고 여기 살고 하면 집을 조금씩 옮기고 융자 받고 그래갖고 그 집 하나 마련한 거. 그리고 또 저는 점포 개발하면서 부자들이 되게 열심히 살고 품위가 있고 그러나 돈으로 부딪힐 때는 굉장히 재수대가리 없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 정도는 뭐랄까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시골에서 봤던 부산에서 봤던 고향 동네에서 반유동에서 만났던 우리 동네 어른들하고 완전 다르구나. 동네 왜 맨날 이건데 저녁 5시만 되면 이걸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50년 연속 하루도 안 빼고 이거예요. 가남 오고 치매 오고 아무튼 근데 건물주들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부자를 존경하고 부자들이 어떤 식으로 내 나이에 했었는지 그걸 공부하시고 부자 욕하는 사람 중에는 40대 부자 된 사람 아주 낮은 확률로 빅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에 좀 공감 가는 거는 정말 운이 좋아서 벼락 부자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력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또 바로 또 추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또 실제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서 세상 공평합니다. 가난하면 헝그리 정신이 있어요. 근데 헝그리 정신 있는 사람들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나고 자라서 크면서 부모들이나 형들이 돈 앞에 정신승리하는 것만 보고 자랐어요. 돈 하지 마라. 돈이 다가 아니다. 저 봐라. 돈이 있어도 오래 못 살고 죽는 건 못 받지 않느냐.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자식 간에 뭘 갈아주고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만 보니까 그렇지. 살아봐야 돈 때문에 화목한 집이 10배나 많다. 10배, 100배나 많겠다. 돈 때문에 화목한 집이 100배나 많아요. 돈 때문에 불편하면서 그런 거 자꾸 공부 안 하는 습관이나 뭐 내 어릴 때 그만합시다. 대표님이 또 어릴 시절에 좀 힘들었지만 이제 자수성가를 좀 하시면서 그런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해주신 말씀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는 30, 40대, 특히 30대, 20대들이 부자는 뭔가 되게 돈만 쫓는 악마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타까워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단기간에 부자 절대 안 됩니다. 또 부자 돈 공부하는 사람들을 좀 빨아먹는 것 중에 한 개가 뭐 1년 만에 부자 된다고 웃기지 마요. 그런 강자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예, 그런 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저는 한 9년, 10년 걸린다 생각합니다. 네. 지난달 이제 5월에 또 김작가 TV 나오셔서 상가 투자, 이번 달 6월에는 이제 토지 투자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저희 김작가 TV 시청자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좋은 방송인데 열심히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무튼 뭐 부자가 된 사람이란 말하기 하긴 좀 조심스러운데 근데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은 분명히 아니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잘된 분의 좋은 이야기를 김작가 TV를 통해서 많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이야기를 통해 이제 토지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해결됐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종규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